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동안 발표되었던 미국 심장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된 연구 결과 중 우리 임상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제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본 스트렝스 연구입니다. 스트렝스 연구는 작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후속 분석 연구입니다. 스트렝스 연구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면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고 TG가 높고 HDL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메가3 제제의 고용량 복용군과 옥수수 기름 복용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고용량 복용군과 옥수수 기름 복용군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상당한 충격과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2차 예방에 필요한 대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EPA 4000mg 고용량 제제와 대조군 미네랄 오일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리듀스-IT 연구에서는 EPA 4000mg 고용량 제제가 미네랄 오일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듀스 IT 연구와 스트렝스 연구가 이렇게 정반대 연구 결과를 나타내게 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우선 첫 번째 논의된 것은 연구 대상군의 차이입니다. 스트렝스 연구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2차 예방에 필요한 대상군을 한 연구였고, 스트렝스 연구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필요한 연구 대상군이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스트렝스 연구는 대조군으로 옥수수 기름을 줬고 리도사이트 연구는 대조군으로 미네랄 오일을 줬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다른 세 번째 가설로는 EPA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렝스 연구는 이파노바 4캡슐을 줬는데 이파노바 4캡슐에는 EPA 2200mg, DHA 800mg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듀스 IT 연구에서는 EPA 4000mg 단독 제제를 줬습니다. 따라서 리듀스 IT 연구에서 EPA 4000mg 단독 제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인 이유는 EPA 용량이 더 많아서 그렇다라는 가설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후속 분석에서는 약물 복용 후 달성한 혈중 EPA 용량과 DH 용량이 제일 높았던 군과 대조군의 심혈관 질환 발생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제제 복용 후 EPA 혈중 용도가 제일 높았던 군에서도 옥수수 기름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의 차이가 없었고 혈중 DHA 농도가 제일 높았던 군에서도 옥수수 기름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EPA 용량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유력해지는 가설은 대조군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리듀스 IT 연구에서 사용했던 미네랄 오일이 심혈관 질환 발생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EPA 단독 제제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반대로 스트렝스 연구에서 사용한 옥수수 기름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서 오메가3 제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가설이 가능하고 현재 RCT 연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주목해야 될 점은 오메가3 고용량 복용군에서 심방세동 발생이 증가하였는데요. 스트렝스 연구에서는 오메가3 제제 복용군에서 심방세동이 2.2% 발생했고 옥수수 기름군에서 1.3% 발생했습니다. 약 한 1% 정도의 차이였고요. 그리고 MR가 있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제제를 줬던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복용군이 심방세동이 7.2% 발생했고 플라시보군에서 4% 발생해서 근 3% 정도 오메가3 고용량 복용군이 심방세동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듀스 IT 연구에서도 심방세동이나
에이트리얼 플로트로 인한 입원이 EPA 4000mg 고용량 단독 제제에서는 심방세동이나 에이트리얼 플로트로 인한 입원이 3.1% 발생했고 미네랄 오일 대조군에서는 2.1% 발생해서 리두스 IT 연구에서도 오메가3 고용량 제제, EPA 단독 고용량 제제가 심방대송 발생이 앱솔루트하게 1%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했거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일 때 과연 오메가3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옥수수 기름 같은 것이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지, 또 그리고 오메가3 제제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확실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오메가3 제제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주된 근거는 오메가3 제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아직은 좀 컨트로버시하면서 유일하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줬던 EPA 단독 4000mg 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게 효과성 측면에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고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데 대비해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ACC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내용 중에 어댑터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어댑터블 스터디는 아스피린 복용량의 차이에 따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2차 예방으로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혈관 질환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이 저용량 제제인 81mg 제제가 좋을지 아니면 325mg 비교적 고용량 제제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규모 RCT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댑터블 스터디에서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81mg 복용군과 325mg 복용군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올코즈 데스와 MI 2번 그리고 스트로크 2번은 81mg 복용군과 325mg 복용군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혈이 필요한 메이저 블리딩으로 인한 입원은 81mg 복용군과 325mg 복용군에서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325mg 복용군이든 81mg 복용군이든 예방 효과나 출혈 부작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르게 고려해야 될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약제 복용 지속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81mg) 복용군을 보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7%, 그런데 325mg 복용군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11%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도즈 스위칭한 비율, 즉 81mg에서 용량을 올린 거나 아니면 325mg에서 용량을 내린 비율이 325mg에서 81mg으로 용량을 감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약제 복용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아스피린 81mg 복용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스피린 81mg 복용이나 325mg 복용 둘 다 심혈관 질환 발생으로 인한 예방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 같은 부작용 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은
약제 복용의 지속도나 수능도 면에서는 81mm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두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호스트 이그잼 트라이얼이고요. 호스트 이그잼 트라이얼의 연구 대상자들은 스텐트를 삽입한 뒤에 이중 항요소 판재를 약 6에서 12개월 정도 시행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후에 장기간 단독 항요소 판재제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좋은지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내린 가설은 PCI를 넣은 뒤에 이중 환자판재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장기간 크로닉 메인테넌스 피리어드 동안에는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릴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한 연구인데요. 이런 가설이 내려진 이유는 기존의 여러 관찰 연구에서 장기 사용 기간 동안 단독 항요소판 제제로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릴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관찰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관찰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번에 대규모 RCT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PCI를 한 다음에 이중 환자판재 기간을 약 6에서 18개월 정도까지 가지고 나서 그 뒤에 장기 단독 치료로서 아스피린 복용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군을 비교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보면 대체로 60대셨고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었던 군, 언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었던 군, MR가 있었던 군들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올코즈 데스, non-fetal MI, 스트로크,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인한 입원,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는데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았습니다. 보면은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이 아스피린 복용군은 7.7% 발생했고 클로피도그렐군은 5.7%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2%였고 2%의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엔엔트로 환산하면 50명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장기 단독 항요소 판재제로 아스피린 대신에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게 되면 그 50명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한 명이 올코즈 데스나 non-fetal MI, 스트로크, ACS 리어드미션, 어큐트 메이저 블리딩 같은 이런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한 명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50명에게 아스피린 대신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면 50명 중 1명에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봤던 트롬보틱 컴포짓 엔드 아웃컴도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블리딩도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았습니다. 세부적인 아웃컴 발생을 보면 클로피도그렐군이 스트로크가 적게 발생하였고 메이저 블리딩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즉 스트로크가 예방되고 메이저 블리딩이 감소한다는 것이 컴포짓 아웃컴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다만 해석에 유의할 점은 올코즈 데스가 클로피도그렐군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올코즈 데스 중에 카디악 데스도 클로피도그렐군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고 넌 카디악 데스도 클로피도그렐군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이 이유로 코즈 오브 모탈리티도 세부적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카디악 어레스트가 클로피도그렐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였고 넌 카디악 코즈로는 세르브로 바스큘러 액시던트가 약 2명 정도 더 발생하고 말리거넌시 데스도 캔서 데스도 약 7명 정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GI 오리진의 캔서 데스가 4명 정도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캔서 데스가 클로피도글에서 더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약물을 복용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기간이 보면 약 24개월 정도 연구 대상하는 약제들을 투여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캔서 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텐트를 넣고 2종 항요수 반지 사용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단일 항요수 반지를 사용할 때 한국인들은 클로피도그렐 복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 연구 결과를 이스트 에이시안, 동양인인 우리나라 사람들 외에 서양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컨트로버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올코즈 데스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가 어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을 앓고 나서 비교적 안정화된 환자들, 즉 AMI를 앓고 나서 스텐트를 넣고 한 달 정도 지난 비교적 스테이블라이즈드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티카그렐러를 계속 복용하게 하는 군과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게 하는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게 된 것은 MI를 앓고 나서 스텐트를 넣은 경우에는 트롬보시스가 재발할 리스크가 높은 기간이 약 이벤트가 생긴 지 한 달 정도 기간이고, 블리딩 리스크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MI가 발생한 뒤 한 달 기간 동안에는 트롬보시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항요소 반제가 필요할 텐데요. 약 한 달이 지나서 비교적 안정화된 기간에는 블리딩 리스크를 같이 고려해야 되고, 따라서 한 달이 지난 비교적 안정화된 기간 동안에는 강력한 항효소 반제가 트롬보시스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블리딩 리스크를 높이는 부작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더 강력한 P2Y12 이니비터인 티카그렐러와 비교적 항효소 반제로서의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스트로크, 블리딩을 봤는데요. 액티브 컨트롤, 즉 티카글리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군과 디에스컬레이션, 즉 PCI를 하고 난 뒤 한 달 뒤에 티카그렐라에서 클로피도그렐로 항유소 반제의 강도를 낮춘 군을 비교했을 때 티카그렐라 지속 복용군보다는 클로피도그렐로 약제를 변경한 군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현저하게 적게 발생했습니다. 메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스트로크를 본 연구 결과에서도 티카그렐러 지속 복용군과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한 군 차이를 비교했을 때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해서 항요소 반제 강도를 낮춘 군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였고, 블리딩 면에서도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한 군이 더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서브그룹에서도 일관되게 티카그렐러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경우 MI 발생 후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 약 한 달의 기간이 지나서 비교적 안정화가 되면 강력한 항유소 반제인 티카그렐러보다는 비교적 항유소 반제의 강도가 떨어지는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